여러분, 혹시 세계 최강 미국이 단 4일 만에 무너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사과하라고 외친 순간,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단호한 공사 중단이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죠. 잠시 뒤에 그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체감 온도는 34도. 제 귓가에는 라디오 전파음이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진 스튜디오 안. 고막을 찌르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4일 만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조지아.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 속에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그 한 문장은 제 손에 쥔 수십 장의 보고서보다 훨씬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 보좌관입니다. 39의 나이, 워싱턴 중심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견뎌온 증거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쏟아진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은 경력,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주정부, 언론, 모두 다른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법 집행은 정당했다. 한국은 과민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직접 걸려온 전화는 제 손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춘 뒤 주변 모텔과 식당, 부동산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한국 기업과 대화해 주십시오. 차갑게 인쇄된 백악관의 보고서와 떨리는 목소리의 현장 지휘자가 보여주는 절규. 두세 개가 동시에 제 귀에 꽂혀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한국 기업의 발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세 기업이 동시에 성명을 내고 공사와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사 중단은 철회 불가, 신뢰 회복 없이는 복귀 없다. 이 6글자가 마치 제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모든 걸 과대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이 말하던 것처럼 이미 150조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쉽게 등을 돌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 직접 도착했을 때 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장비들이 멈춘 채 방치되어 있었고 수백 개의 안전모만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굴착기의 엔진은 꺼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들려온 건 차갑게 떨어지는 냉각수 소리뿐이었죠. 황량한 건설 현장은 마치 전쟁 직후의 폐허 같았습니다. 그때 한 노동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도 일자리도 희망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정치 논리를 뛰어넘은 삶을 잃은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는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엘라베마 주지사,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주만큼은 지켜달라. 한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 그러나 백악관 회의실에서 들려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지?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거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는 이미 유령 도시로 변했고 한국 기업들은 단호했습니다. 주 정부와 백악관의 엇갈린 메시지 사이에서 저는 이제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얇은 보고서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다. 한국은 과민하게 반응했을 뿐이다. 활자 하나하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조지아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조지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춘 뒤 모텔, 식당, 렌탈 업체까지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제발 직접 협상을 열어달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정치인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생존을 지키려는 절박한 뿐이었죠. 하지만 같은 시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들려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대변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이 결국 돌아올 것이다. 우리 시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그 자신감 어린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제 가슴에는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 조지아 현장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철골 구조물을 직접 보았던 제 눈에는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한국 기업들의 공식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공사와 가동을 즉시 멈춘다. 신뢰 회복 없이는 재개 불가하다. 단 4줄의 성명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납덩이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제조업 관련 주가가 12%나 빠졌고 반도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그래프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붉은 곡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악관의 자존심이 이 수치 앞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저녁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이미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주도 곧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지?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거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이미 150조 원을 투자했으니 떠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기술자들은 떠났으며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홀로 남아 프린트물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공사 중단은 철회 불가. 신뢰 회복 없이는 복귀 없다. 짧은 이 문장이 대통령의 강경한 말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백악관의 체면, 주 정부의 절규, 한국 기업의 선언, 세 갈래의 목소리가 동시에 충돌하며 미국 전체가 갈라지고 있음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또다시 교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을 무너뜨린 건 총탄도 제재도 아닌 한국의 우리라는 집단 정신이었다.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그 문장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백악관의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붉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우지수는 불과 2시간 만에 1200포인트가 빠졌고 제조업 관련 종목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잿빛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는 최소 5년은 후퇴할 것이다. 숫자는 차갑지만 잔혹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찍힌 붉은 곡선을 바라보며 이 붕괴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의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두둔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폭행위다. 플로리다 출신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외쳤고 그 말은 곧바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는 백악관 내부보다 의회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첫 번째 한국 측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외곽의 한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냉랭했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박서진 한국 배터리 공장 품질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40을 간 넘긴 또래였지만 그의 표정은 70년간 현장을 지켜온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에밀리 보좌관, 우리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을 수 없으면 그 어떤 공장도 다시 가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려온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이렇게 답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도면 하나를 펼쳤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라인의 설계도였습니다. 여기 품질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있는 300명의 핵심 기술자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인력만으로는 단 일주일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어제 테스트 라인에서 일약률이 30%를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이미 제 보고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 측 입에서 듣는 순간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백악관의 강경 메시지, 주 정부의 절규, 그리고 한국 측의 냉정한 통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기록해야 할까? 어느 쪽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까? 제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빛은 붉게 타올랐지만 제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잃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힘, 우리라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주가 폭락 그래프와 실업자 수치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제게 전했던 말, 신뢰 회복 없이는 재개 불가라는 선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경제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GDP 성장률은 최소 2%포인트 하락할 것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만 40만 개 이상 사라집니다. 순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감히. 저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을 돌려달라.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럼 자네는 내가 한국에 무릎 꿇으라는 건가? 회의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예, 지금은 자존심보다 미래를 택해야 할 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진 뒤 대통령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뭔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협상단의 조건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박서진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공개 사과. 둘째,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 신설. 셋째, 일방적인 단속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문서의 마지막 줄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장은 영원히 멈출 것이다. 대통령은 종이를 노려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멈춰선 라인과 유령 도시가 영원히 그대로 남게 될 겁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대평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술보다 더 강한 힘, 우리라는 정신을 저는 직접 목격했고 그 힘이 세계 최강의 대통령마저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이 보였습니다. 마치 미국의 자존심이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협력만이 길이라는 확신. 그것이 이제 제 결단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조지아 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노덤처럼 죽어있던 현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라인 위에서 엔진 시험 가동 소리가 다시 울렸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복귀했습니다. 저는 현장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합의 초안이 드디어 발표된 겁니다.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굴복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측도 응답했습니다. 박서진은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다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간 흔들리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라 치부했던 편견,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낸 건 바로 현장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정신, 서로를 위해 끝까지 버티는 힘, 그것이야말로 총탄보다 강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다시 가동된 라인의 굉음 속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편견은 소음이었고 협력은 음악이었다. 그 음악은 미국과 한국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임무는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하나의 결론에 닿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결국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오랜 세월 한국인들이 지켜온 집단 정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사과한 것이 옳다고 조신다면 한 번, 아직도 미국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감동 시그널이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